예,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해외도시정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포럼, 벌써 8번째 특강입니다. 도시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광이고요. 오늘 특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맨하탄에선 최근 팬데믹과 로컬 로우 97, 이 부분은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시는 이민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 시행 예정에 따라 맨하탄의 다수의 건축물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모델링 그리고 오피스들이 주거로 변하거나 뭐 등등의 용도 변화가 진행 중인데 오늘 특강은 맨하탄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이민창, 영어로는 민리 이렇게 되네요. 페이콥 프리드 어소시에이트에서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정말 프로페셔널 아키텍트로부터 특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창 선생님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도미하셔서 하버드 GSD에서 아키텍처 디그리를 받으시고 졸업한 이후 계속 이곳에서 활동을 하신 게 맞나요? 조금 이따 수정해 주십시오. 네, 따뜻한 격려 오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민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획되지 않은 계획안,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뉴욕과 워싱턴 DC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짧은 영화 클립 한 편을 감상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2004년도에 개봉한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글로벌 스톰이 미국 전역을 덮쳐서 그 뉴욕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영화의 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뉴욕은 남북으로 긴 한반도처럼 긴 도시이고 서쪽으로는 허드슨 리버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틀란틱 오션에 만나고 있는 이스트 리버가 흐르고 있고 방금 보신 영상은 이 노란색 눈 모양이 가리키듯 허든슨 리버의 북쪽에서 월드 파이낸셜 센터 쪽으로 보고 컴퓨터 영상으로 만든 것이고 그곳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동쪽 끝에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교수님 맞습니다. 20년 동안 하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제가 보고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는데, 물론 이제 픽션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사이에 이 맨하탄 전체가 빙하기에 접어든다라는 좀 과학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매일 일하고 있는 곳에서 촬영되고 그 내용이 배경이 된 곳이라 아주 흥미롭게 감상을 했었죠. 같은 해 저희는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건물 디자인을 하였는데 이 영화 속에서 한편에 보시는 이 월드 파이낸셜 센터 바로 북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헤드쿼터를 디자인해서 완공하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 칼럼에서 보시고 있는 사진이 같은 허드슨 리버에서 그 월드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를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2년에는 슈퍼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했는데요. 마치 영화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뭐 슈퍼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서 상당히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그 몇 주 전에 작은 허리케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때 1층을 사용하고 있었던 저희 건물에서는 모든 컴퓨터를 바닥에서 책상 위로 올리고 퇴근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10월 22일 허리케인 샌디가 닥쳤을 때는 아무 대비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하였고 같은 날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출입구에 엄청난 양의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저희 건물의 1층과 지하는 이미 물이 잠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사진작가 에두아르드 무노즈라는 사람이 촬영해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사진이었는데요. 한동안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사진이죠. 그 맨하탄 전체가 블랙아웃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골드만삭스 타워만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업무가 가능했다는 사진이었는데요. 그 옆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넘버 원이 시공 중에 있었고요. 그 후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카본 브리핑이라는 기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보도 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이 허리케인 샌디를 통해서 발생된 피해액이 60 빌리언 달러에 달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원인이 되어 기후변화, 그래서 해수면이 10cm 이상 상승하였고, 사실 등급 레벨 3단계였던 허리케인 샌디가 약 8 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0조 원 정도 되겠죠. 일주일 새에 10조 개의 피해를 더 입혔다는 결과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 후 말을 더 하지 않아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고요. 그 심각성을 잠시 한국과 비교하자면 한국 전역에서 사망자가 3만 4천 명이었던 데 반해 5보로로 구성된 뉴욕 시 내에서만 4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진 중에 이 두 장을 뽑았는데요. 왼쪽 사진은 병원 앞에 항시 대기하고 있던 냉동 시신 보관 버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었고, 그리고 뉴욕시 북동쪽에 위치한 하트 아일랜드에는 현재에도 4천 구 이상의 언클레임드 바디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찾을 방법도 가족이나 친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진 두 장은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20년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본다면 영화 한 편으로 시작해서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던 일들인데,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사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언플랜드 플래닝에 같이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행동들이 일시에 멈추게 되자, 그것도 팬데믹을 통해서 unexpected effect가 대기에 끼치게 되었고, 한마디로 지금까지 발생됐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극히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국제통화기구에서도 비슷한 자료를 내었는데 2020년 팬데믹이 한창 시기인 곳에 탄소 발생량의 최저치를 찍었고, 그 후 다시 인간의 활동이 재개되자 프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구상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다시 늘어났다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이 일련의 보도 자료와 연구 자료들은 저희에게 큰 질문을 남기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의구심, 과연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기후변화가 슬로우 다운 되거나 멈출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약간의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어떠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이 팬데믹을 통해서 발생했던 락다운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바꿈으로써 기후변화가 슬로우 다운 되거나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니까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와 건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건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라면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대중에 모임으로써 클라이밋 체인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뉴욕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탄소 발생량의 약 66%, 3분의 2가 건물에 의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비교해보자면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약 4분의 3이 건물에서 발생되는데요. 이로 인해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내에서는
두 가지 법안을 개정하거나 발효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시티 에너지 컨서베이션 코드, NYC ECC.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 시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로컬로 987. 이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컨서베이션 코드는 그 이름이 말하듯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그 efficiency, 효율을 높이고자 건물 내에 있는 MEP 시스템이나 건물 외관의 인슐레이션, 그 기준치를 더 높게 규제하는 방안이고요. 로컬로 977은 건물 자체의 탄소 발생량을 규제하는 그 기준치를 정해서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 법 파러스에 관계된 분들께서는 이 두 개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사점이 분명히 있지만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고효율의 건물이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원이 리뉴얼블 에너지 소스가 아니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아무리 고효율이라도 계속 발생되는 산소량을 막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로 987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도시와 건축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감소시키는 일차적 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뉴욕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컬로 977을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면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도시와 건축이 어, 레질리언트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이차적 방안이 있을 텐데요. 이 미리게이션과 어댑테이션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녹색 부분은 카본 포트를 줄이는 2차적 방안에 관계된 것이고 이 블루로 표시된 부분은 2차적 방안, 그리고 거기에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적 새 건물의 디자인의 설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게이션의 부분에서는 뉴욕 로컬로 987, 어댑테이션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봤던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등장했던 뉴욕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PD 앤 시포트 클라이메이트 레질리언스 마스터 플랜, 그리고 건물 측면에 있어서는 뉴욕 로컬로 987과 유사한 CDC 옴니버스 액트의 적용을 받고 있는 DC에 현재 제가 설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허리케인 샌디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월스트리트 플라자 건물은 각종 영화에 등장했는데요. 제가 영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일들이 그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맷 데이먼이 출연한 어저스먼트 뷰로라는 영화에서도, 저희 건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허리케인 샌디 당시에 1층과 지하 1층 그리고 10층을 사용하고 있던 저희는 이 4피트가 넘는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간 6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는 글라스 피라밋의 원본 모델을 비롯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죠. 피어 17 그 동쪽에 가시면 현재도 이 워러 레벨이 얼마큼 높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평균 이 가드레일 높이가 42인치인 걸 보면 어린아이의 눈높이 이상 물이 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기가 다 끝이 아닌 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6피트, 50년이면 8.5피트, 2080년이면 11피트, 2100년이 되면 12피트가량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100-year flood depth는 100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뜻이 아니고 100년에 어떤 해이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댑테이션의 차원에서 저희 건물 측에서는 2016년, 그러니까 4년이 지난 후에 플러드 배리어를 설치하는 어댑테이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물뿐 아니라 허드슨 리버와 이스트 리버를 마주하고 있는 많은 건물의 지상층 바닥에
강철 파일을 받고 유사시에 이 약 7핏 높이의 배리어를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꺼내서 메인 라비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측에서 했던 모래주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셉은 그 PD Seaport Climate Resilience Master Plan, 뉴욕 시청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의 주된 골자 아닌데요. 그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이 높이를 높이는데 그 안에 사실 이 플러드 배리어가 숨어 있거나 또는 건물 내부에 인코퍼레이트 시키고 또는 이렇게 에리 파인 저희 건물에서 보신 것처럼 유사시에 바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러드 배리어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현재 제가 매일 출근하고 있는 그 페리스탑이고요. 저희 건물은 이 보시는 흰색 건물 뒷면에 있는데 어, 이 계획안은 그 렌더링에서 보신 것처럼 그 한강 시민공원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높이가 상당히 더 높은 허리케인 샌디 급의 그 해수면이 상승이 있어도 물이 잠기지 않고 평상시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페리스탑과 산책로로 그 액세스를 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 비가 올 때에는 그쪽 부분이 다 물에 잠기고 플러드 게이트를 잠금으로써 이 강물이 도시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게 해수면이 그보다 더 상승한다면 이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꿈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계획되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고 이런 모습은 우리 2021년대 개봉한 휴 잭맨이 주연한 르미너센스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도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 도시가 이미 물에 다 잠기고 그리고 약 10층 높이의 플러드 배리어가 도시를 막기 위해서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이 영화 속의 한 점에 등장합니다. 모든 영화 속의 일을 같지만 그 2004년에 개봉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1차적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로칼로 98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하고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법안은 건물 용도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연도별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그 수치가 발표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요. 2030년이 되면 약 40% 리덕션, 2050년도까지 80% 리덕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넘버들은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진 넘버들이 아니고 1995년 그 페리스 어그리먼트랑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 대기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목표치로 잡은 것이죠. 이 동안에 뉴욕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소스를 화석 에너지에서 리뉴얼러블 에너지로 바꾸어서 2050년이 되면 모든 전기가 풍력이나 태양열 그리고 이제 많은 광고를 하지 않지만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건물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달성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일렉트릭 서티, 그러니까 전기가 더티 일렉트릭 서티가 아니고 클린 일렉트릭 서티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로컬 다이내믹스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 뭔가? 물론 그 기준치, 맥시멈 탄소 발생량도 있겠지만 이 기준치가 5년을 단계로 이렇게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같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2024년부터 29년도까지 기준치 이하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치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5년 간격으로 이 건물은 그 기준치 이상을 발생하는 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미드타운 맨하탄을 중심으로 봤을 때 2024년부터 9년까지는 이 그레이색으로 된 부분은 아직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물들이고 29년을 지나서 30년이 되면 맨하탄 전역에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들 기준으로 약 75%, 4분의 3이
모두 기준치 이상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무엇일까? 페널티는 막강하죠. 그 여러분들이 그 크리스마스 전등식으로 잘 계시는 락펠러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9년까지는 한 건물만 기준치 이상이지만 30년이 되면 모든 그 락펠러 센터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기준치 이상 탄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락펠러 센터 그룹 중에 한 건물인 이 1271 에비뉴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안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do nothing, pay fines를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이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벌금량은 발생량당 268불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더 면적이 넓고 그리고 탄소 발령이 많다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벌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45 록펠러 센터 같은 경우는 2030년에 1.8 빌리언이 매년 벌금으로 나오게 되고 2050년에 되면 2.7 빌리언이 매년 벌금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주인들이 이 do nothing and pay fines로 유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아마 건물 주인들은 어떠한 방안을 통해서든 이 벌금을 내지 않도록 건물을 바꾸고자 개선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언플랜드 플래닝의 어떤 계획안이 쓴 것인데요. 원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도시 전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카본 에미션은 이 도시 그리고 건축적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에너지 소스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과 행정적인 측면인가 보면 건물 자체 내에서는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MEP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100% 일렉트리시티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무리 고효율의 MEP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이 열 손실이 엄청나게 커서 내난방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면 소모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밑이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빌딩의 인클로저, 이제 영어로는 커튼홀 시스템이나 빌딩 인클로저라고 하죠. 그거를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작업,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락펠러 센터의 1271 같은 경우에 이미 이 디자인과 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건물 전체 외관을 다 바꿨고요. 이 건물은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데 이 공사 후에 약 40%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찍은 사진과 이 변경 후에 건물이 얼마큼 변했는지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번 디자인 차원에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큰 방안일 수 있겠지만 맨하탄 내에서 이렇게 대형 건물들을 완전 철거하고 새로 하는 일은 현재 그 체이스 빌딩 사업 이외에는 거의 드문 경우이고요. 이렇게 기후변화와 팬데믹에 대응해서 구조체와 나머지뿐만 남기고 건물 전체를 바꾸는 작업들이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보면 당시에는 이제 그 미드 센추리 건물들이 창문이 굉장히 작고 이렇게 스펜드럴 존이 오페익 존이 넓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비율을 반대로 해서 창문의 사이즈를 넓히고 스펜드럴 존을 좁혔죠. 그러면 이제 의구심이 예를 들어서 유리창의 면적을 넓히면 열손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닌 것이 당시에는 싱글 페인 글래스로 디자인돼서 열손실이 심각했다면 현재 리플레이스 한 건물들은 다 IGU, 인슐레이티드 글래스 유닛이기 때문에 열손실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데일라이트는 이 들어오도록 하면서 이 레이디 그 적외선 자외선 아니 적외선이죠. 그 열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하는 글래스 코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 건물 외관을 바꾸는 도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입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큰 숙제였었죠. 전과 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 월스트리트 플라자 중심, 그 ALA 파인스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렇게 고개만 돌려봐도 이미 공사가 끝났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싱글 페인 글라스로 되어 있는 외관을 더블 아이즈나 트리플 아이즈로 됐을 때 열 손실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는지 이미 스터디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팬데믹을 통해서 뉴욕 맨하탄에서는 그 오피스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미팅하는 것처럼 재택근무율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공간의 그 오피스 공간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상업용 건물을 어떻게 레지던셜 건물로 바꾸느냐에 대해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나큰 챌린지 중에 두 가지는 첫 번째, 이 거주 공간이 되려면 창문이 오퍼러블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건물들은 대부분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외관을 변경할 때 이 창문이 열리도록 변경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라이트 앤 에어 측면에서도 30피트 이상 깊이가 된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외벽 중심에서 30피트 이상 된 코어 중심 부분에는 리빙룸이나 베드룸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이렇게 딥하게 설계되어 있는 오피스 건물들을 바꿀 때에는 가운데 부분에 에이티룸을 둔다든가 중간 부분을 그냥 어메니티 스페이스로 바꾸는 그런 안들을 강구해야 되겠죠. 주변의 AD 파인 같은 경우도 이 건물 전체의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팬데믹을 대비해서 필터를 레벨을 몰 15까지 올리는 것으로 디자인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옆에 있는 111 워러스트리트 같은 이미 외관 교체가 다 완공돼서 건물 전체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색깔까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오피스도 다시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배치를 바꿔야 될까? 프리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의 오피스 레이아웃이 스타트가 되었고 175 워러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그 AIG 보험회사의 사옥이었는데 그 건물에서 나간 이후에 건물 전체를 반절은 저층부는 오피스 남겨놓고 반절은 모두 400가구가 들어간 아파트먼트로 바꾸는 계획안 또는 이제 오피스를 유지하면서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지금 스타디되고 있고 160 워러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건물 전체를 586가구가 들어가는 아파트 렌탈 하우스로 지금 바꾸는 계획안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뉴욕에서 벗어나서 다시 워싱턴 스테이트로 가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워싱턴 DC에도 뉴욕로 로컬로 나인슨과 유사한 CEDC, 클린 에너지 DC 옴니버스 액트라는 유사한 법령이 이미 발령되어 있습니다. 근데 DC에서는 이미 그 생산되고 있는 전기의 에너지 원 자체가 리뉴얼 소스로 많이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똑같은데 뉴욕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물은 조지타운 러스쿨 프로젝트인데 팬데믹 한창 때 있던 2020년에 플래닝이 시작되어서 디자인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에 컨스트럭션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까 그 어댑테이션과 미리게이션을 설명드릴 때 어댑테이션에 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어떻게 이 디자인에 적용됐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도시적인 측면에서 이 그 캠퍼스의 로케이션을 보시면 미 국회의사당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그 워싱턴 모뉴먼트가 갈 수 있는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장소에서 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법대입니다. 약간 더 가까이 가서 그리고 캠퍼스를 보자면 이 캠퍼스의 남서쪽 끝에 존재하고 있고요. 같은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만 법대 이후에 행정대학원 건물이 남쪽 두 군데를 이렇게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특이한 점은 그 전에 이 고가도로가 이 세컨 스트리트에 있었는데 마치 보스턴의 빅처럼 이 고가도로를 다 지하로 넣어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도 시작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 행정대학원 남쪽 측면에 홈리스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홈리스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어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났고 행정대학원 건물이 디자인되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인데 건물의 주 출입구를 남쪽 측면에 둬가지고 홈리스 센터를 바로 마주보게 되었죠. 이게 참 어려움인 거죠. 왜냐하면 건물 앞에 홈리스 센터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고 건물 내부에 그 홈리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행정대학원 건물에서는 저희가 설계를 시작하자마자 메인 캠퍼스와 이 행정대학원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커넥터를 넣어달라는 그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시 측면에서는 그 조닝 디파트먼트와 시에서는 그 이 대학 건물들이 이제 큰 클래스룸들이 많이 있으면 유리창이 없는 부분을 도시 쪽을 향하게 하고 캠퍼스 쪽으로는 유리창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닝 디파트먼트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지향해 달라. 좀 더 열린 공간을 시 쪽으로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 The City Steward이 좀 더 열린 공간을 해달라고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로스쿨 측면에서는 대형 클래스룸들을 14개를 코트룸을 포함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건물 전체 폭 100피트를 다 사용하고 싶어 하고, 행정대학원에서는 이 캠퍼스와 방금 그 홈리스 센터 문제 때문에 북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내달라. 그래서 건물 폭을 80피트로 제한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난관이죠. 어, 저희가 그 내놓은 해결책은 행정대학원을 마주보고 있는 측면의 건물 폭은 80피트로 유지를 하고 1, 2층에서는 계속 80피트를 유지해서 이 커넥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은 이렇게 슬라이트리 밴드를 해서 북쪽으로 가면 이 다리를 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80피트. 그러니까 전체 폭을 사용하는 100피트가 이 캠퍼스를 향해서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스쿨 측면에서는 캠퍼스를 향한 쪽에서는 100피트를 사용할 수 있고 행정대학원 쪽에서는 APT인 건물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벤트 바라고 하는데 이 그 굽어진 바를 동서 방향으로 미로시켜서 이 보시는 이 사인 곡선 두 개가 맞은 부분에 도시에서 원하는 한마디로 열린 공간 에이티움과 아웃도어 테라스 녹지 공간을 제공하자. 그것이 이 주된 디자인의 주된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기 메싱 스타디 단계에서 한 것인데요. 그 팬데믹 때 저희가 느낀 것도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었는데 이 아웃도어 테라스 방금 그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온 그 녹지 공간의 가능성을 북쪽에 한 번, 남쪽에 한 번, 북쪽에 한 번, 남쪽에 한 번 번갈아 둬서 전층에 어딜 가도 이 아웃도어 테라스가 있어서 거기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5개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에 디자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룸이 주로 있는 저층부에서는 2계층, 3계층, 2계층 에이트림을 남쪽과 북쪽과 남쪽에 번갈아 두므로 해가지고 모든 공간이 다 연결하게 되는데 이 렌더링을 보시면 이 행정대학원 건물과 메인 캠퍼스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2층 공간, 열린 공간은 이 건물이 기둥이 없이 사실 공중에 모두 캔틸레버로 이렇게 공중에 떠서 어, 이 건물이 이 보행자의 그 진입을 막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고 도시 쪽에서 본다면 이제 주출입구가 보이고 이 에이트림이 조닝 디파트먼트에서 원했던 에이트림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움직임이 다 보여지고 도시에 벽을 세우지 않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 했던 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그 컵더 가스 라인.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가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끌어버렸고 100% 전기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는 약 10,000스퀘어피트의 포토볼테이크 태양열 파널 설치해서 자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선쉐이드를 설치해서 그 인바디드 카본 자체를 줄이는 방안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할 때 맷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놔둬서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바디드 카본 자체를 줄이고
오퍼레이팅 카본 자체는 전기만 사용함으로써 넷제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옥상층, 그러니까 건물이 하늘에서 보면 전부 다 녹색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어번 히트 아일랜드가 만약에 이제 반사재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가능하면 건물 옥상부터 펜트하우스 레벨까지 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 녹지 공간에 플랜팅을 할 때도 저희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가 아주 세심하게 해서 이 자생식물들을 중심으로 이 플랜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일드라이프를 이제 디스터브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 허리케인 샌디 때도 보았지만 만약에 건물에 우수가 내렸을 경우에 그걸 그대로 하수에 내릴 경우 이제 런오프가 발생해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이 건물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을 봐고 있는 건물은 모두 다 플랜팅이고 그 플랜팅에 이중으로 그 드레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워러가 바로 하수로 내려가지 않고 10,000갤런의 워러 탱크 지하 탱크로 저장이 된 다음에 거기서 리트리트먼트를 하고 건물에 필요한 워터를 여기서 다시 공급하도록 그러니까 스톰워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레인워터 하베스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랜팅에 있으면 비가 안 올 때 이리게이션을 이제 물을 줘야 되니까 이 물도 다 이제 이 재정수된 우수를 사용해서 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각 층에서 총 10개의 아웃도어 테라스를 디자인해서 넣었는데요. 이벤트 스페이스에서도 그리고 오피스 층에서도 그리고 클래스룸 층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도 나가서 식사하거나 또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죠. 렌더링을 보시면 이제 국회의사당이 바라볼 수 있는 옥상층에 있는 어, 5개 테라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둥이 이 건물 페리미터 있지 않도록 모두 다 건물 안으로 집어넣거나 있어도 이 슬로 컬럼을 이용해서 건물 안쪽에 유지하도록 그래서 바깥쪽에 봤을 때 이 뷰를 막지 않도록 모두 다 컬럼리스 공간으로 아웃도어 테라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저희랑 함께 같이 설계한 레라라는 구조회사는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원래 디자인한 구조회사인데 같이 아주 함께 오랫동안 이 어, 구조 계산을 같이 해서 그 칼럼 스팬이 50핏인데 상당히 넓죠. 50핏에 관계된 기둥 간격이고 그 중간에 칼럼이 없도록 디자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웰빙 차원이나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그 에이트리움을 아까 보신 형태를 이용해서 2층, 3층을 남쪽, 북쪽, 남쪽으로 둬서 이 클래스룸들이 모두 다 에이트리움 통로에서 연결이 됐고요. 만약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면 또 엘리베이터 사용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자면 지하 1층부터 건물 옥상까지 모두 다 계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계단의 위치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코 베스티뷸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수업을 이동하도록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거기가 컨제스션이 있다면 바로 옆에 계단이 있어서 바로 다른 층으로 가서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고 마치 백화점에서 보시듯 이 계단의 메인 랜딩 부분이 이렇게 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400명이 동시에 나왔을 때도 이게 컨제스션이 최소화되도록 이 스테어의 랜딩 부분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보시다면 이 다이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전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도시 이 웨스트 세컨 스트리트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동쪽에는 이제 미 국회의사당, 서쪽에는 워싱턴 모니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캠퍼스를 통해서 건물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미케니컬 스페이스 이외에는 모든 공간이 다 녹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교수님,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